어제 아침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한 음식점 사장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망치를 휘두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임대료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갈등을 빚다가 결국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먼저 CCTV에 담긴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어제 아침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강남의 청담동의 한 골목인데요. 한 남성이 둔기를 휘두르고 있고 또 다른 남성은 도망가면서 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쫓기는 현장이 계속 됐었는데요. 자, 이 사건의 발단은 새로운 건물주, 지금 쫓겨가는 사람이 바로 건물주인데요. 임대료를 4배 올리면서 그 가게에 있었던 영업주가 와서 폭행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극단적인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임대료가 지금 4배 이상, 4배 가까이 오르면서 그러면서 빚어진 갈등이 이런 사건까지 몰고 온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평소에 이제 변두리 지역에서 발전되지 않았던 때 갑작스럽게 발전하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우리 상가입자자 보호법 관련된 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보통의 경우는 서로 이제 합의하면서 이제 정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으로 이제 감정적인 싸움. 그래서 실제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던 아주 유명한 사례로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의 그 위치가 지금 서촌이죠. 예, 서촌이죠. 예, 여기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오르고 건물값도 많이 오른 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뭐 발전되지 않았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이 헌법정서 뒤쪽으로 이제 많이 하면서 많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런 사정하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이전에 임대료가 3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새 건물주가 이제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1,2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4배 정도 오른 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까지 갔는데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5년 동안은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약이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나면 임차인이 그렇게 갱신 요구를 해도 임대인이 꼭 수용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이제 족발집을 운영을 했고 이 새 주인은 2016년 1월에 이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이제 5년을 하면 2016년 5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없는 거죠. 5년 기간을. 그러니까 새 임대인이 그러니까 새 건물주가 월세를 이렇게 대폭 올리면서 이 조건이 그대로 할 거면 남아있고 아니면 나가라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임차인, 그러니까 지금 이 족발집 사장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결국은 명도소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포를, 가게를 이제 인도해라 나한테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도 법적으로 임차인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이긴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 강제집행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집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집행관이라고 그러죠. 집행관들이 가서 집기를 다 밖으로 빼내서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시키는 그런 강제 집행을 하는데 그것도 12차례를 했는데 계속 이제 임차인이 그걸 수용을 안 했죠. 그리고 계속 저항을 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그 강제 집행하는 가운데서 그 이제 주방에 있던 어떤 그 자재에 손이 이렇게 잘리는 그런 부상까지도 입었었어요. 이 또 족발집 사장.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아주 그냥 극도로 최고조로 가면서 임차인이 결국은 임대인 집 근처로 가서 1인 시위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날 사건 당일 아침에 통화를 하면서 감정이 이제 극에 달하면서 이런 둔기로 머리와 뭐 어깨를 막 이렇게 때리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살인 미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강제 집행 중에 지금 이제 장사하시는 분이 부상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집행관이 사람을 끌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 끌려 나가기 위해서 그 싱크대 같은데 팔을 잡고 늘어지다가 이제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예. 거냐. 그러니까 이 양측이 지금 뭐 법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 사람의 감정이 너무 큰 갈등으로 이제 치달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예. 네. 자, 갈등을 빚어 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직전에 두 사람이 전화로 일단 크게 다투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저 포함해서 저희 애들까지 다 구속시킨다고 막 이러면서 애 아빠 막 배 나온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비하 발언하고 네. 어떻게 들으면 좀 협박을 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한 번에 벌어진 게 아니라 꾸준히 몇 년 동안 계속 서로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서로 네. 이제 뭐 서로 싸움도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명도 소송도 하면서 또 이제 뭐 저기 족발집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그 됐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화 통화 사정에서 이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딱히 이제 이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된 것으로 보면은 서로 간의 감정이 쌓이는 건 맞다.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떤 뭐 형사적으로 이 자체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대료가 갑자기 4배로 폭등했다는 것에서 이제 갈등이 시작된 것인데요. 예. 이 과정에서 이 건물주가 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점도 또 드러났어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297만 원, 그러니까 한 300만 원에서 1,200이면 한 4배인데 그러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그 5년 그 1년 내에 전 월세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시킬 수가 없어요. 네. 원칙은.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 임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임대인이 건물주가 이렇게 이제 폭등한 그 월세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할 거만 하고 아니면 말고. 예, 예. 그러니까 이 계약,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기를 바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예. 그랬다 그러면은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서 이렇게까지 치닫지는 않았을 텐데 임대인이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차인과의 계약이 이제 유지되는 것을.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계좌번호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근데 이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이런 계약은 양 당사자가 신뢰관계가 있어야지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예. 네. 이 두 사람은 그 신뢰관계가 애초에 좀 깨진 상황에서 계약 관계를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계좌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97만 원 이 월세를 입금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또 근거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임대인은 1,200만 원 월세이고 이쪽은 그냥 그 297만 원 기존 거에서 조금 오른 거에서 네. 주겠다. 이거는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약의 성립이 안 된 거죠. 아,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의 갈등이 불거져온 사건이기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그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첫 번째는 이제 5년을 10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시민단체 쪽의 주장인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는 그러면 그 건물주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유주들의 재산권은 누가 지켜주느냐고 하는 논란이 지금 생기는 예.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의 재산권인데 그걸 함부로 5년을 늘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재산 변동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막대한 부분인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권리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예. 권리금이라는 게 사실은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어느 정도로 얼마를 인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체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면은 사실은 과잉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적게 된다고 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임대차 보호법. 글쎄요, 이제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빚어지는 그런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보셨던 영상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극에 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도 배우고 PD 수첩이나 이런 것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종로에 있는 서촌의 경우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 사례죠. 2009년부터 임차인이 족발집을 운영을 했는데 새 주인이 2006년 1월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하면서 새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뉴스에 굉장히 언론의 이슈가 됐던 사례입니다. 자,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는 결국은 임차인들, 이 상인들에게는 생계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과거보다 더 강화를 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지요. 자, 이와 관련해서 자,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표라는 것을 헤럴드 경제 기획 취재팀에서 국토연구원에 연구하고 서울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조합해서 헤럴드 경제 기획 취재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표 맵을 만들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은 다른 말로 둥지 내몰림이라고도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쫓겨난다라는 의미에서 둥지 내몰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도시환경의 변화로 낙후됐던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중산층이 유입되고 땅값과 임대료 등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역의 상주인구, 거주하는 인구와 상점들의 평균 영업기간이 줄어들고 또 유동인구나 프랜차이즈,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늘어나면 젠트리피케이션의 단계가 심화된다라는 전제 아래에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8년 서울 시내 424개의 행정동의 상주인구, 그 다음에 창업과 폐업이 되는 점포의 수, 평균 영업기간, 그다음 프랜차이즈 업체 수, 유동인구, 매출액 이런 6가지 변수 데이터를 서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아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지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헤럴드 경제기획취재팀이 서울 시내 젠트리피케이션 대표 지역으로 꼽히는 핫플레이스 15곳을 선정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매매 내역과 상권별 SNS 해시태그 발생 빈도수를 추가로 분석을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이트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표와 맵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도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을 누르면, 지역을 누르면 이 지역에서 지표별로 최근 4년간 지표별로 얼마나 그 동네가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진하면 점점점 젠트리피케이션 위험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워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경고해주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 헤럴드 경제에서 요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런 이 젠트리피케이션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앱들도 실제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들을 살리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해당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러한 정책들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이런 자구책들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눌러보시면 재미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이트 다시 가시면 실제로 서울 시내에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15곳을 선정해서 최근 2년간 부동산 실거래 매매 내역과 각 상권별로 SNS 해시태그 발생 빈도수 등을 추가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15군데의 핫스페이스를 누르면 실제 2년 동안의 실거래 내역과 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뜨고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15개 만들어 놨는데 보시면 가로수길, 자, 강남에 있는 신사동 가로수길, 성수동, 을지로, 창신동, 북촌, 익선동, 서촌, 홍대, 해방촌, 샤로수길, 막리단길, 속리단길, 연남동, 경리단길, 물레동 이렇게 있네요. 이 중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샤로수길은 서울대 인근의 가로수길의 아류, 예, 서울대 인근 낙성대역 주변의 샤로수길이라고 하죠. 그리고 경리단길을 따라서 만든 막리단길은 망원동 일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 이러한 또 리단길의 새로운 주자 속리단길은 송파구 석천호수 주변에 있는 맛집들이 있는 이 특색이 있는 거리를 속리단길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레동 영등포구에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최근에 가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동안 가장 저평가돼 있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지역이겠죠. 네, 한번 맞춰보실래요, 학생들이? 네, 정답은 물레동입니다. 물레동은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준공업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예술가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이 지역들이 지금 이제 핫스페이스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늦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실제 각각의 상권별로 특색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러한 그 기사거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가 이러한 그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내몰림 그리고 상권의 쇠퇴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부가 이제 20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리고 상생협약 활성화를 지원하는 거, 또 하나는 상생협력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상생협약과 상생협력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뒤에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생협약이라는 것은 먼저 지자체가 먼저 실시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국토부가 뒤따라서 그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도시재생법에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제 상생협약 표준안이라는 것을 고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서울의 성동구에서 상생협약을 맺게 되죠.
자, 상생협약은 뭐냐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지역 주민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상생협약에는 협약을 체결할 당사자들의 의무적인 이행사항 그리고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을 얼마나 높일 것인지 그러니까 에 대한 사항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상생협약을 이행했을 때 임대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지자체에서 협약을 참여한 사람들한테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상생협약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당사자는 상생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서로의 어떤 이런 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정부가 2017년 12월에 도시재생법에다가 상생협약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이러한 그 상생협약의 실효성들을 강화시키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자,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우리가 도시재생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27조 2에다가 상생협약이라는 법 조항을 새로 만들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의 지역 주민, 상가 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상생협약에 관한 표준적인 내용을 정해서 고시하고 이를 건정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연말에 상생협약 표준 고시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 4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 상생협약 표준 고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생협약은 과거에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행해지던 것보다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겠죠. 자, 이러한 상생협약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 임차인과 임대인, 또 지자체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보니까 강제성이 떨어져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그 상생협약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히나 임대인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할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사업 신청 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그러니까 상생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지자체의 경우에도 협약 참여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지방세 감면이나 용적률 상향을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생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정책 집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18년 6월 30일자 한국일보에 나와 있는 이 기사에 나온 그림을 보면 서울 상생협약 체결 지역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런 지자체에서 실제로 상생협약을 맺고 있죠. 그래서 뭐 성북구 서촌, 종로에 있는 서촌,
이대, 신촌, 홍대, 용산, 전자상가, 해방촌, 세운상가, 압구정 로데오거리, 마장, 축산물시장, 창신 골목시장 뭐 이렇게 등등등 나와 있네요. 가장 이제 이러한 상생협약의 선두주자가 바로 성동구지요. 처음으로 상생협약을 맺은 지역도 성동구입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나서서 상생협약을 맺다 보니까 이러한 상생협약 이후에 상가 임대료의 상승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인상률이 그 상생협약을 맺기 전보다 훨씬 더 절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이 상가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효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건물주와 세입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성수동 같은 경우, 성동구는 우리 블루보틀 커피가 진출한 1호 블루보틀 커피 1호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블루보틀 커피가 성동구에 진출할 때 성동구가 블루보틀 코리아와 함께 지역 공동체 상생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성동구와 블루보틀 커피가 주민과 상인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하기로 계약을 맺고 오픈을 하는 이런 상생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상생협약을 주도적으로 맺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 임대인, 지역 주민이나 외지인, 임대인이 따라오고 임차인들이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은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해서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역 내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하는 상가를 최대한 10년 동안 저렴하게 시세의 80% 이하로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을 조성해서 공급하도록 상생협력 상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집이나 빈 점포 등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도시재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영세 상인이나 특히 청년 창업, 스타트업 또는 기존 작업 공간에서 내몰린 지역 예술가들을 위해서 먼저 공급을 하고 임대 기간이 6년을 초과하게 되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고 또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4년 추가 연장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저렴하게 상업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권장 업종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이나 퇴거 규정 등을 만들어서 상생협력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이러한 운영을 위한 상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별로 이러한 상생협력 상가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성동구입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공공안심상가라는 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7년에. 그래서 주변 임대료 시세의 약 70%, 평가에 따라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성동구 안심상가의 흑역사라고 해서 90%까지 임대료가 시세의 90%까지 책정되어 있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공공안심상가라는 걸 조성을 해서 이러한 열악한 임차인들한테
안정적으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5년까지 임대 기간을 보장을 했었는데 그때 10년까지 임대 기간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구의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그 영세 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성동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성동 안심 상가 빌딩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업체들한테 임대료를 50% 인하해 주는 이런 파격적인 정책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만든 지방 공기업이죠.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2018년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서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공급하는 상가 4개를 공공임대 상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창업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청년 창업 기업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엄청 파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과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의 30% 수준에서 최대 5년까지 건물을 임대해주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으로 공공임대 상가를 공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상생협력 계약이나 이런 협력 상가를 통해서 공공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많지 않다라는 것. 결국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이 나서서 이러한 지역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죠. 자,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